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문학책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이 책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위대한 개츠비. 이 소설은 영미권에서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위대한 소설을 쓴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고독 속에서만 태어난다. 맞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독한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그가 작가가 되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며 여기서 삶에 대한 조언을 얻어가시죠. 피츠제럴드, 글쓰기의 분투. 피츠제럴드는 운명처럼 글쓰기를 시작했고 또 생계를 위해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엄청난 몰입과 고독이 함께했죠. 이러한 피츠제럴드가 남긴 삶의 흔적을 통해 여러분도 삶에서 중요한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책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글을 써왔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닐 때도 단편을 썼고 고등학교 땐 희곡과 시를 썼죠. 프린스턴에서는 트라이앵글 클럽이라는 연극 동아리와 대학 문학 잡지에 희곡과 단편 소설을 썼고요. 하지만 장편 소설을 쓰게 만든 건 휴 월폴이라는 작가였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가 쓴 책을 만났거든요. 100페이지 정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사람도 작가라고 책을 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걸? 그 책은 내가 보기에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는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포장하는 게 특기였는데 그런 책들도 거의 베스트셀러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결심하고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죠. 탕! 총소리가 울리면 출발선을 박차고 힘있게 달려나간다. 가끔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신호보다 앞서 뛰쳐나가고 만다. 운이 좋으면 단 12어 걸음 만에 멈추고 출발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전속력으로 트랙을 완주한다. 결승선에 도착해서야 아무도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달리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글쓰기 업계에서 부정출발 챔피언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인터뷰한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노트북이라고 이름 붙인 재본된 쓰레기통을 열어 조그만 삼각형 포장지를 무작위로 꺼낸다. 한 면에는 소인이 찍힌 우표가 붙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붓시디는 귀여웠지. 이런 아이디어가 수백 개 있다. 꼭 문학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전통 무용단을 초청하겠다는 발상도 있고 파리의 그랑기뇰 극장을 뉴욕에 재현한다는 계획이나 프린스턴의 미식축구를 부활시키라는 생각도 해봤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작은 기분 전환일 뿐 아무런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편 중독자의 환상처럼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생각 자체가 실행과 다름없이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 나를 진짜로 괴롭히는 것은 6페이지, 10페이지, 30페이지의 원고 뭉치들이다. 땅을 파냈지만 석유를 발견하지 못한 유정처럼
부정 출발을 상징하며 나에게 직업적 절망을 안겨준다. 빛바랜 푸른 방에 혼자 남았다. 사실 아픈 고양이가 함께 있고 창문 밖에서는 헐벗은 2월의 나뭇가지가 손을 흔든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문진을 들고 삶의 가장 커다란 질문과 직면했다. 문구가 역설적이게 느껴진다. 끝까지 밀고 나갈까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이건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차라리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후자는 작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시체를 소생시키거나 잔뜩 물을 먹고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수백 시간 힘을 빼다가 지쳐버리기 전에 오직 철학적 판단으로 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그의 전문성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결정은 곱절로 어려워질 때가 있다. 이를테면 집필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품 전체를 버릴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만 가장 마음을 쏟은 인물을 발목을 붙잡아 질질 끌어내야 하거나 그가 등장하는 멋진 장면을 통째로 드러내야 할 때 그렇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글을 쓰는 사람만이 내리는 결정은 아니다. 일반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언제 그만둘 것인가? 언제까지 허우적거리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이건 종종 자문해야 하는 인생의 질문이다. 세인트 폴에 살던 12살 무렵 나는 학교 수업 시간 내내 글을 썼다. 지리와 라틴어 시간에는 책 뒷장에, 수학 시간에는 과제물 여백과 문제 아래 공간을 썼다. 2년 뒤 가족들은 회의를 통해서 나를 기숙학교에 보내야 공부에 집중할 것 같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큰 실수였다. 기숙학교 생활로 나는 글쓰기를 잊었고 축구와 담배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삶에서 진짜 중요한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온갖 것들을 한 것이다. 물론 삶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묘사와 대화를 적절히 조합하여 단편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더 퀘이커 걸이라는 뮤지컬 코미디를 받고 그날 이후 내 책상은 길버트와 설리번의 대본집과 수많은 뮤지컬 코미디 구상이 담긴 아이디어 노트로 넘쳐나게 되었다. 프린스턴에 입학한 후 1학년 내내 교내 극단 트라이앵글 클럽에서 공연할 오페레타를 썼다. 이를 위해 나는 대수학, 삼각함수, 좌표 기하학, 그리고 위생 과목에서 낙제했다. 그러나 트라이앵글 클럽은 내 작품으로 받아들였고 숨막히는 8월의 과외 끝에 나는 2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16년에서 1917년 나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시라고 결심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스윈번과 루퍼트 브룩의 운율이 계속해서 울렸고 새벽까지 소네트, 발라드, 론델 형식의 시를 쓰며 봄을 보냈다. 모든 위대한 시인은 21살 이전에 위대한 시를 썼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겨우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전쟁이 임박해 있었기에 휩쓸리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시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을쯤에는 포트 레버너스 보병 장교 훈련소에 들어갔다. 시에 대한 꿈은 버려둔 채로 나는 새로운 야망을 품게 되었는데 불멸의 소설을 쓰기로 한 것이다. 매일 저녁 보병을 위한 작은 문제집이라는 책 뒤에 노트를 숨기고 나와 내 상상력에 대한 역사를
약간 다듬어서 한 문단씩 써내려갔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주간 작업을 마치면 서둘러 장교 클럽으로 향했다. 담배 연기와 대화 소리, 그리고 신문이 바스락 넘어가는 소리로 가득한 방 한 구석에서 나는 글을 썼다. 주말마다 글을 써서 3개월 동안 12만 단어짜리 소설을 완성했다. 수정은 없었다.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 장을 끝낼 때마다 프린스턴에 있는 타자수에게 원고를 보냈다. 그동안 나는 연필로 써내려간 지저분한 원고 속에 살았다. 훈련이나 행진, 보병을 위한 작은 문제집은 모두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은 온전히 내 소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연대로 돌아갔다. 소설을 완성한 것이다. 이제는 전쟁이 터져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문단과 오운율, 직유와 3단 논법을 잊었다. 소위로 진급했고 해외 파병 발령이 났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편지를 받았다. 내 소설 로맨틱 에고이스트는 수년 동안 받은 원고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출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너무 거칠고 결론이 없는 작품이라며. 그로부터 6개월 뒤 나는 뉴욕에 도착했다. 광고 일을 시작했고 월급으로 $90를 받았는데 시골의 트롤리 전차 안에서 지친 시간을 달래는 슬로건을 쓰는 일이었다. 퇴근 후에는 단편 소설을 썼다. 3월부터 5월까지 쓴 게 19편이나 되었다. 가장 빨리 쓴 건 1시간 반이 걸렸지만 3일이나 걸린 이야기도 있었다. 아무도 내 단편을 사지 않았다. 개인적인 답장조차 없었다. 나는 122장의 거절 답장을 방 안에 줄지어 붙여두었다. 영화 대본을 썼고 노래 가사도 썼다. 복잡한 광고 계획도 짰고 시도 썼다. 짧은 글을 썼고 농담도 썼다. 그러다가 6월 말쯤 한 편의 이야기를 $30에 팔았다. 7월 4일 나 자신과 모든 편집자에게 극도로 실망하여 세인트폴의 고향집으로 향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설을 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왔다고 말하니 다들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다. 다들 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러나 나는 내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마침내 써야만 하는 소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글을 쓰고 고치고 정리하고 압축하며 2달간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리고 9월 15일 특송 우편으로 낙원의 2편의 출판이 확정되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나는 내 소설 낙원의 2편이 2만 부 이상 팔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스크리브너 출판사에 말했다. 웃음이 잦아들자 그들은 첫 소설은 5천 부만 팔려도 대단한 거다 라고 말했다. 내 기억에 2만 부를 파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혼자 진지해서 그 상황을 즐기지 못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던 일주일은 프린스턴에서 내 책을 비판하기 시작하며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비판의 주체는 학부생들이 아니라 교수진과 동문들로 이루어진 검은 집단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이 글은 성공이라는 거친 바람과 동반되는 달콤한 안개에 관한 이야기다. 짧고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얼마 후 안개가 걷히고 나면 좋은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편 배달부가 배를 눌렀다.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리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자동차까지 멈춰 세우고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소리쳤다. 내 소설 낙원의 2편이 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이다. 그 주 우편 배달부는 연이어 벨을 눌렀다. 작지만 끔찍했던 빚을 갚았고 새 양복을 샀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렘과 희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 눈을 떴다. 책이 세상에 나오는 동안 아마추어가 프로로 바뀌는 변태 과정도 시작되었다. 마치 삶 전체를 하나하나 꿰매어 작업이라는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마추어에 불과했지만 10월에 남쪽 묘지에서 한 소녀와 돌무덤 사이를 거닐 무렵에는 그녀가 느끼고 말한 것들에 대한 나의 매혹이 이미 그것들을 이야기로 옮겨 적어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이어지는 프로가 되어 있었다. 결국 나는 마침내 그냥 작가가 되었다. 끈질기게 되려고 했던 인물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 흑인 여성이 토요일 밤에 경쟁자를 단호히 떼어내듯 떨쳐내야만 했다. 착한 사람들은 그들답게 살도록 두자. 일에 파묻힌 의사들은 일터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두자. 그것이 그들이 신과 맺은 계약일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스스로 만든 이상이 아니라면 그런 이상을 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두었다. 괴테, 바이런, 쇼의 전통을 잇고 JP 모건, 토판보 클럽,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합쳐진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했다. 이 오래된 꿈은 프린스턴 신입생 시절 하루 동안만 입었던 풋보럽게 보호대처럼 혹은 한 번도 해외에서 쓰지 못한 해외용 모자처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과거에는 행복이 종종 너무나도 황홀한 경지에 이르렀다. 어찌나 황홀한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나눌 수 없었고 오직 조용한 거리와 골목을 거닐며 홀로 그 감정을 흩어보내야 했다. 증류된 작은 조각만이 남아 책 속의 짧은 문장으로 정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갈망하면서도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단조로운 반복을 견디지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다. 영광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재능을 단조롭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할 때 만들어진다. 자신을 진정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모든 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 나는 36살이다. 전쟁 중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18년 동안 글쓰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나는 모든 면에서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아기의 신발이 필요해요 와 같은 외침이 들릴 때마다 나는 깎아놓은 연필과 쌓인 종이 더미를 앞에 두고 앉아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나는 단편 소설 한 편을 사흘 만에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무언가 내보일 만한 것을 완성하기까지 6주가 걸릴 수도 있다. 사실 그 정도 걸리는 게 더 일반적이다. 두꺼운 형법 서적 한 권이면 1000가지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다.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심지어 응접실이나 부엌에만 들어가도 사적인 이야기나 고백을 들을 수 있다. 다른 작가들의 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영원히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다듬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정 출발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일이다. 부정 출발이 반복되자 나는 어쩌면
이제 경기가 영영 끝나버린 건 아닐지 생각했다. 개인적인 삶이 지독스럽게 혼란한 시기였다. 그 무렵 나는 엘라베마 출신의 늙은 흑인 한 분에게 조언을 구했다. 밥 아저씨,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해치고 나갈 방법이 없어 보일 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했다. 피츠제럴드 씨, 안 좋아도 뭐 어쩌겠나? 난 일을 했지. 좋은 충고였다. 일이야말로 거의 전부다. 하지만 쓸모 있는 일과 헛된 노동을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어쩌면 그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이야말로 일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혼자서 트랙을 도는 일도 내게 유익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간호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다지 감명받지는 않은 듯했다. 오, 작가라는 직업도 참 멋지네요. 정말 흥미로워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죠.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는 작가로서의 삶이 개 같다고 수년간 생각해왔다. 진실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작가들은 스스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정말로 크고 감동적인 경험을 우리는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그 경험은 너무나도 크고 격렬하다. 이토록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탄하고 경악하고 소진되고 부서지고 구원받고 깨달아 보상을 얻어 겸허해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제야 우리는 글쓰기라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많이 배우든 덜 배우든 간에 우리는 그 두세 가지 경험을 이야기한다. 매번 새롭게 포장하여 10번을, 100번을 사람들이 들어주는 한 계속해서 반복한다. 지난 여름 고열과 장티푸스 가능성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당시 내 상황은 독자인 당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당장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단편소설을 완성해야 했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침대에 묶여 간호사들의 혓짧은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나는 내 불운을 계속해서 불평했다. 그러나 퇴원 후 나는 병원을 주제로 한 단편을 사흘 만에 완성했다. 나는 몰랐지만 글의 재료가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두려웠고 불안했으며 걱정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감각이 예민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를 위한 재료를 축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다. 나는 언제나 소설가로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상상의 세계에 깊이 빠져 사는 것만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내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준비한 모든 자질은 소설가가 되기 위한 것이었어. 그것들은 엄청난 분투 끝에 얻어진 거였지. 엄청난 정신적 분투를 거치며 얻어진 것이기도 했고, 어떤 직업에서든 잘 해내기 위해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과 함께 얻어진 거였어.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던 건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어릴 적부터 나는 준비되어 있었어. 10살 때 내 첫 이야기를 썼지.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그 방향으로 전문적으로 나아갔어. 사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분석하는 건 정말 어려워. 그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하거든. 그건 날카로운 준비성과 어떤 향기 같은 감각이지. 한 문장에서 미래의 냄새를 맡는 능력 같은 거 말이야. 무언가 말할 거리를 가진다는 건 잠 못 이루는 밤과 걱정, 그리고 주제에 대한 끝없는 동기부여를 의미해.
본질적인 진실과 정의를 끊임없이 파헤치려는 끝없는 노력인 거지.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젊은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 역시 그 감정을 느꼈다.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가 품는 자부심과도 같은 감정이다. 그곳에 누군가 있어 훈장을 주거나 심지어 기록이라도 남겨줄지조차 모른 채 나아가는 그 마음 말이다. 하지만 젊은 작가여 명심하라. 그토록 고독했던 사람은 그대가 처음이 아니다.